예, 안녕하세요.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비전 2045, 아젠다 2022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60여 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40여 개의 주요 아젠다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아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AI 교육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 교육학과에 계시는 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토론으로 경인교대 교육학과에 계시는 박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을 통해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현호 대표님, 그리고 구로구 청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이지현님, 그리고 강명구 연세대 화학공학과 재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교육부 차관이신 이영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고,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이시고 현재 K정책 플랫폼의 이사장이신 이주호 장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장재현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AI 교육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AI 교육혁명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주호 장관님하고 같이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우리 이주호 장관님의 명성 때문인지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일부 담아서 제가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학교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용어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 용어가 20세기에 나온 이제 얘기인데 지금 학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메커니즘, 교육 메커니즘은 거의 19세기 학교가 생길 당시에 이런 산업사회형 학교의 대량교육 체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사회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학교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이제 사회학에서는 문화지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을 꼭 집어서 하루 15시간 동안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 아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느낌이 있지만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 상황에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사회형 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 메커니즘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뽑아본다면 학교 제도 자체가 대량 생산형 공장형 체제로서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량 교육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한다. 이게 이제 그 과학적 관리론이라고도 표현하는 테일러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공정이 있듯이 교육과정도 표준화되어 있고요. 특히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이 교육의 내용을 학생의 개인별 학습의 성과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내용을 매칭해주는,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치되어 있는 학년제도라는 게 바로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학교에 부과된, 산업사회에서 부과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효용도는 높긴 하지만 상대평가를 통해서 서열을 매겨달라라는 요구가 학교에 있고, 학교는 결과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골라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 자체가 굉장히 규격화된 학교 제도, 교실
뭐 대학이나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강의식, 대량 생산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성과를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그 학교 교육 제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 그래프가 OECD 국제 성인 역량 조사인데 맨 왼쪽이 이제 만 15세입니다. 만 15세 피사의 OECD 피사의 그 이건 언어 능력인데요. 피사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최상위권이에요. 우리가 빨간색인데. 그런데 지금 보이는 선이 두 개가 일본과 핀란드인데 20살에 대학을 가고 나서 25살까지 우리나라는 최고치를 찍고 25이 지나면 이제 쭉 떨어지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성인들의 역량이 뚝 떨어지는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완전히 소진됐다. 그래서 20세까지 우리 그 학습자들이 다 소진되고 정작 중요한 성인기의 학습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좀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만 20세까지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습을 노동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학습을 노동처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수리력도 다르지 않아서 만 15세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가 이 빨간 선을 보시면 20살, 25살 대학을 졸업한 순간부터 이제 꺾여서 그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관님, 차관님 이 5, 60대가 되면 뭐 평균보다 한참 떨어진다. 그래서 356 곱하기 74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리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사회형 학교, 특히 우리나라의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엄청난 상대평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걸 여기 경제학자분들이 많으신데 경제학에서 이제 위치제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 죄인의 딜레마라는 그 논문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서기 위해서 서로 계속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제 장관님이 계시니까 조금 그 페이버 해드리는 측면에서 이 표를, 왼쪽 표를 보시면 2009년에 사실 그때 저도 교육부에 있었을 때인데, 이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외고, 자사고, 입시를 바꾸고 이때 사교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없앤 2009년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줄어들었지만 다시 15년을 또 기점으로 굉장히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사실은 이제 학생 수가 줄면 원래 총량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이 사교육비 총액이 2019년 21조, 이게 이제 교육부 통계청 발표 자료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21조 내지는 뭐 30조까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교육비가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높이는데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재들이 길러질 수 있을 텐데, 이 사교육비 21조의 대부분이 단순 반복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데 쓰는 돈이다 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능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게 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슬퍼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중 아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학업 성취의 격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교육 성과의 격차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그 4분위로 나눴을 때 4개의 집단이 각각 다른 형태의 교육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는 이런 맨 오른쪽에 이제 검은 직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과 수준을 보면 4개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공정형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의 결과이고, 이 격차는 학교를 통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극명하게 집단 간 구분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성적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주 아름다운 정상분포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드러나는데 이 약간 이런 그 두 집단 내지 세 집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산교육청도 했고 올해 교육부도 발표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의 온라인 학습 격차를 보니까 이런 학습 격차가 집단별로 다른 그래프를 만드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정에서의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최종 우리 학생부에 기록되는 이제 성적은 이렇게 분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9등급의 정상분포 곡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암울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완전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사실 이 이론이 나왔는데, 미국의 벤자민 블룸이 말한 이 완전학습은 수식으로 간단합니다. 완전학습을 이루려면 학생 개인별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그 시간만큼 학습의 경험을 부여해주면 완전학습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 개인별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 분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다르다는 점을 학교에서는, 우리 경제학에서도 많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제 경제학 이론을 만드시는데, 학교 제도의 기본 가정은 아이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으로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분모에 개인별로 다른 학습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학습은 개인별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의 적성과 수업 이해력은 바꿀 수 없겠지만 수업의 질을 높임으로써 이 분모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분자,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여기에 맞도록 부여해주면 완전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 AI 교육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별 학습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이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사람이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원투원 튜터링이 되지 않는 한 이 완전학습이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게 미국과 해외 연구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를 공교육 체제에서 구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인적 물적 제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게 바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기술이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자,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1984년에 블룸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전통적 강의식 수업의 정상분포와 같은 이런 학습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형성평가를 해서 피드백만 줘도 이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에 사람에 의한 1대1 원투원 튜터링이 이루어지면 이 상황에서 이 평균이 2시그마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2시그마 이론, 2시그마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투원 튜터링의 학습 성과를 평균이 2시그마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온 많은 그 연구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직까지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튜터링 시스템에서 학습 성과를 기존의 컨벤셔널한 클래스룸 상황에서보다 상당히 학업 성취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활용한 원투원 튜터링 시스템, 그래서 이건 사교육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적용한다면 대량이긴 하지만 대량형으로 개별화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AI 교육혁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현재 평균적으로 20에서 25명의 학생을 원투원 튜터링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에 있어서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구현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죠. 이 컴퓨터 시스템이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맞춤형으로 지식교육을 시켜주고, 이걸 기반으로 정말 교사, 인간 교사의 역할은 정말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표현하는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이걸 우리가 교사에 의한 하이터치 교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이런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우리가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표현한다면, 정말 교사가 해야 될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 스킬을 키워줄 수 있는, 이게 하이터치 교육이라 제가 우리 이주호 장관님하고 지금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게 바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줄여서 HTHT라고 표현하는 교육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하이테크에 기반해서 그런 걸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수준별 학습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교사들은 이런 지식에 대한 암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고차원적인 학습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이게 AI 교육혁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최근에 어떤 언론사 기사에도 이제 이 표현을 인용을 했던데, 주도적으로 AI 보조교사 시스템과 협업하는 이 교사를 저는 아이언맨 교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이언맨은 그냥 인간이죠. 물론 똑똑한 물리학자 인간이긴 한데, 이 인간이 이 수트와 또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음성 인식 비서 시스템인데요. 이 자비스의 보조에 의해서 인간의 지능과 역량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강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표현하는데, 이 Augmented Intelligence를 발휘하지 않으면 1대1, 원투원 튜터링을 학교에서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슈퍼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해주는 AI 보조교사 시스템, 이걸 만들 때 제가 요즘 이 유행하는 말로 X with AI라는 표현하고 AIX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래 사회에 필요한 AIX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거나 AI 전공하시는 분이 각 영역에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AIX라고 표현하고, X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 엑스퍼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X with AI, Expert with AI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사가 EX with AI가 돼야 된다. 그래서 Educational Expert with AI, 그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드린 아이언맨 교사가 EX with AI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가? 실제로 부분별로 솔루션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 연구해서 카네기 러닝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메시아는 수학 분야의 ITS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이 기본 원리는 완전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진단해서 그 학생에게 필요한 수준,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예측을 하고 그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어주는, 이게 이제 수학에 적용한 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의 수학 프로그램 서드 스페이스 러닝도 바로 원투원 튜터링, 이 영국에서 원투원 티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투원 티칭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 프로그램으로 이미 상용화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T 강국인 한국은 뭘 하고 있느냐? 한국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가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하나만 가져왔는데, 아이스크림 에듀의 AI 생활기록부도 제가 생각하는 AI 보조교사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제 9월부터는 조금 더 상용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표님, 조 대표님이 지금 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네, 웅진의 스마트홀은 학습의 습관도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할 일이 많은데 AI 시스템만 적용한다고 해서 학교가 변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체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학교 제도가 좀 유연화되고 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교육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사의 활동이 변화하고 이걸 잘 할 수 있는 교원 정책 그리고 교육 행정 지원 그리고 이걸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인프라까지 바뀌어야 되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의 모든 교육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 강한 자기력이 있는데 바로 대입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승전 대입제도의 이 구조에서 대입제도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AI 교육혁명은 AI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미래교육 체제로 혁신해야 된다라는 큰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강력한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가 힘을 발휘하려면 내리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 앞점은 정확하게 찍은 것 같은데 내리누르는 힘 그게 바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to invent it.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지금 교육 분야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고요. 참고로 오른편에 있는 이 AI 교육혁명이 저희 이조 장관님과 같이 이런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1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교육에서 100만 대의 각기 다른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변모하자는 취지의 AI 교육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박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AI 교육혁명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난 아이디어 위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선생님들, 초, 중, 고 선생님들 한 30분 정도 모시고 AI 교육혁명, 미래교육 디자인 관련 제가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책도, 아까 소개한 책도 활용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AI 교육혁명적 방향, 특히 하이테크, 하이터치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상당히 의지와 실천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 제도나 환경이 오히려 그런 실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 학교 차원 혹은 교사 차원 혹은 지식인들 차원의 그런 실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체제 개혁 혹은 체제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미래형 AI 교육혁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이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25명, 30명 클래스에서 교사가 중간에 학생 15명 정도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했다면 과거에는 아주 상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이 이건 내가 그냥 견뎌야 된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나의 맞춤형 수업, 나의 수준에 맞는 수업은 왜 없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교라는 제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벌써 사교육 이라는 학원이나 사교육기관에서 벌써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향유하고 교육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졌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강해서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와 환경이 학교 밖에서 벌써 이루어졌는데 학교에서는 왜 동일한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진로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나. 예를 들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의 학점이나 다른 학생의 등급을 위해서 내가 왜 들어줘야 되나, 이런 그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중등 단계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바뀌었다는 거. 또 하나는 학교의 문화가 상당히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경직된 아까 틀에 의해서 학교 문화로 뭐 교과서, 교육과정을 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는 우리 학생의 어떤 그 관점이나 학생의 발전을 위한 다소 유연한 형태의 수업과 교육과정이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이 AI 그 교육혁명이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더 조금 더 이 뭐 지원을 촉진할 그런 전반적인 그 교육제도 개혁이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가장 요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선입견이었는데 그게 좀 깨지는 부분이, AI 교육혁명이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이 이제 교육학자로서 본다면 인문학 계열로 이제 학업을 받은 저도 학습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아, 이거는 테크놀로지다. 아까 이제 그 기계도 보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듀텍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선입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을 한다, 국어 수업을 한다, 제일 필요한 앱이 뭘까, 제일 필요한 프로그램이 뭘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이제 발제를 그 하시는 부분을 크게 본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는 게 AI 교육혁명이 아니고, 아까 이제 맞춤형 수업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이터치 부분, 다시 말하면 교사가 소위 말해서 기존의 그 수업에서 하고 있던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교사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게 하이터치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AI 교육혁명은 단순하게 학업, 뭐 기초학력을 줄이거나 학생들을 더 많은 그 뭐 학업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알트스쿨 이 부분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AI 교육혁명의 대표적인 그 학교 혹은 교실이라고 이제 인식이 많이 됐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보통 가장 특징적인 게, 학생이 학교에 와서 구글 클롬북 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아주 편한 그 자리에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아주 쿠션이나 아주 바닥에서 혼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잠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 특히 학습 진로를 어떻게 짤지, 너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잠깐 나오겠지만, 아까 보여주신 그 개인 맞춤형 LMS, 그리고 개별적으로 앉아서 막 노트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만 나와서,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그 역량이라고 하는 뭐 공동체 의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중요한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그 선입견을 가졌는데, 실제로 이제 그 더 들여다본다면,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에듀텍을 활용한 그 수업을 그 구체화시켜서 수업을 실현하는 그런 파트를 해봤더니, 오히려 이런 수업이 학생들이 서로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그 토론하고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그 컨텐츠는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역량은 아니지만, 학생이 그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해보고 그것을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그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더 높아졌다는 그런 그 어떤 그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AI 교육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하게 그 지적인 부분 위주로 좀 저희가 호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오히려 정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학생의 동기화, 정서적 동기화,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이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미래 역량을 촉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뭐 코멘트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뭐 이제 우리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우연히 이제 작년에 그 연구년으로 그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제 자식들을 이제 보내면서 경험한 부분이,
벌써 미국에선 AI 그 프로그램이 수업 중에 혹은 방과 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혜택을 본 게, 저희 이제 특히 이제 자식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영어라는 그런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 학생이었죠, 미국으로 본다면. 근데 이 AI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여서 그런지 몰라도 방학 때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가 폐쇄된 상태에서 이 AI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아마도 계속 그 학습 부진, 즉 다문화 학생으로서 영어 학습 부진으로 이제 끝났을 텐데, 이게 이제 게임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메타버스로 활용된 어드벤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교육 공간으로 뭐 도서관도 찾아가고, 그 공간에서 학생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걸 이제 무료로 그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영어에 대한 기초학력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학교가 열렸을 때 상당히 개별적으로 적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AI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그 저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업 소외 현상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궁금한 점은, 이 저희가 꿈꾸는 그 정재영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AI 교육 혁명이 도대체 교실에 언제쯤 시작될까? 많은 선생님들이 제발 내가 정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언제일까? 나 은퇴하기 전에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대학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정 교수님 말씀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 말씀 다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혁명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교육 분야의 혁명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느낌으로는 그 관련 주체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학생, 교사, 행정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은 하이테크를 그동안 하다가 이제 하이터치로 이전을, 변환을 하셔야 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고, 행정 쪽에서는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이런 정도의 지금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AI를 통한 미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청년 세대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현우 대표님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대표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AI의 교육혁명이 이제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 있는 AI 기반 스타트업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빠르게 촉진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영역에 있는 AI 교육 스타트업을 학교로 빠르게 도입하는데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교육계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그 밖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학교에 맞게 선택하는 바우처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있겠는데, 어떤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논의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육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그러니까 이제 학습하는 즐거움을 주는 이 흥미와 학습 효과를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이 학습 흥미와 효과를 유지시키는 것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교육 과정이나 평가 등은 과감하게 다 바꿔내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학습 흥미를 다 높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 과정도 다 전부 좀 바뀌어야 될 거고, 또 평가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평가의 비중도 이 전통적인 과거의 교육에서의 평가의 비중보다 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평가의 비중이 많이 좀 변화돼야 될 텐데,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학 수학 능력의 교육 성취도만 평가하는 방식이어야 할지,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어때야 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좀 이어서 이제 학생들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관심사가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림픽도 있었는데 탁구 선수였던 신유빈 선수도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과정을 받다가 고등학교 때는 자기는 탁구에 집중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안 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람 너무 좀 특별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고등학교를 안 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 교육 성취도를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그 고민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현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구로청년의회의 이지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책 써주신 걸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AI 교육혁명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그 위원회에서 현재 청년의회 활동으로 만들고 있는 내용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에 대한 교례이기 때문에 더 이 AI라는 주제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만큼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날의 검과 같이 분명 이렇게 보조교사로 AI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고 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 교육 체계가 자신의 수준이 만약에 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자신의 학년이 4학년이란 이유만으로 그 4학년 교육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교육이 활성화됐고 또 자신의 수준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학년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에 의지하고 또 아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 기관에 보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AI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아이들 간의 지식 격차 그리고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AI 교육이라는 분야의 기사를 봤었는데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그거를 보면 이제 AI 교육을 필수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현재 AI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측에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학위도 정식으로 상정되고 그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 AI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 연대 학원과에 재학 중이신 강명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정말 잘 들었고, 저는 해당 발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제 개별화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근데 사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러면 못 따라가는 학생은 계속 그 개별화된 수업에 맞춰서 계속 늦춰지기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 개별화된 수업이라는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현재 고등학생들이 그걸 선택 과목으로 해서 이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러면서 AI, 빅데이터 이런 다 선형대수화나 벡터, 텐서 같은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그런 수학적인 거를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못 배우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이런 AI가 적용되면서 개선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강명구 학생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날카롭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먼저 이영 차관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재영 교수님 보면 항상 어떤 실제 교육을 당연히 대학 교수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과거에 교육 행정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AI 교육 쪽에 변화되는 부분들도 실제 몸소 보면서 그쪽에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대 변화에서 제일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잘 식별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교수로서 본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논문 지도가 됐든 보고서 작성이 됐든 아니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릴 부분은 아마 이런 변화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요소는 교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사들에게 어떠한 자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유인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정재영 교수님 또 핵심적으로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AI 교육혁명의 또 주창자이시기도 한 우리 이주호 장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박주영 교수님 그 코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과연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언제부터 그 교실에서 AI 튜터를 좀 활용하실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좀 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좋은 발제, 정경 교수님이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큰 틀은 이제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제가 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AI 튜터를 바로 좀 학교에 도입하는 데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그 교사님들도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 교실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 격차가 2년, 3년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교실 수업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먼저 AI 튜터들을 활용해서 좀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쓰면은 바로 전 내년부터라도 좀 대규모로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재현 교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많이 강조하신 입시 제도가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그 큰 이제 중요한 그 주제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표준화된 시험이죠. SAT나 이런 쪽은 대학들이 이제 아예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언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듀오링고 같은 이제 AI 튜터 시스템이죠. 언어에서는 그런 듀오링고의 점수를 인정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입시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국가 관리 체제에서 뭐 대교협이나 이런 체제로 조금 이렇게 좀 민간 준 그 협의 체제 같은 걸로 좀 이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평가제도 AI 튜터링에 사실 AI 튜터링 시스템에서 평가가 되는 거는 학생들한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뭐 스텔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아예 어세스를 하는 것도 모르는 그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AI가 그 평가를 해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하이 스테이크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정말 인생이 걸린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시 제도의 문제는 조금 점진적으로 일단 먼저 현장에서 수업 방식이 바뀌는 거하고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좀 민간의 체제로 점점 이양을 해가면서 입시를 좀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교사님들이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비슷하게 그 교사님들이 상당히 사실 그 과거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 교사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AI 튜터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사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교사님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보다는 저항이 적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강주영 교수님 저 계시지만 박주영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계시지만 그 교대 사대에서 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이런 AI 튜터링 수업을 그 이제 교사가 될 그 교대 사대생들을 대상으로 좀 먼저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한 그런 코스들을 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준 교수님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 중에 우리 박주영 교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발제자인 정재영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현재 이제 교대나 사대에 대한 그 AI 그 교육 대학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비교사를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제 학부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학부 수업 개선을 위한 조그마지만 연구비 펀딩을 통해서 뭐 이제 연구 결과가 수업이 그전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혹은 뭐 에듀테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내용을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지원돼서 방향성은 좋은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저도 예컨대 그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그 내용 전문가긴 한데 이게 서포트해줄 AI 전문가나 이 테크니션을 그 접목시켜주는 게 역할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수업을 같이 디자인할 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알트스쿨처럼 테크니션이 포함된 이런 그 협동체제가 이루어지면 정말 제가 수업을 학생들에 맞추며 그 새로운 에듀테크를 활용한 재밌는 수업을 꾸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존 방식대로 뭐 새로운 뭐 그런 서적을 보거나 이런 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좀 민간 기업이든 이런 외부적인 지원이 있으면 저희도 바뀌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만 AI 보조교사를 주지 말고 교사들한테도 AI 보조교사를 따로 붙여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영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좀 짧게 진행해서 빠뜨린 부분들을 질문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지원 교수님 아까 언제 이런 AI 보조교사를 교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아까 장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부분 솔루션들은 바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좀 그 교육 과정을 디자인하고 수업을 하고 또 그 학생 개인별로 또 튜터링도 해주고 또 그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또 평가도 하고 또 기록까지 도와주는 이런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부가 생각하는 K-에듀 플랫폼 이게 2024년까지 이제 구축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LMS 이상의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런 솔루션들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24년이 될지 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여러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아까 이제 두 번째 정현호 선생님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질문의 수준이 만날 때마다 점점 이렇게 높아지시는 걸 보면 연구를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첫 번째 민간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가? 저는 그 가능성이 바로 K-에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플랫폼이 없어도 미국처럼 미국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개별 그 민간 기업의 이런 솔루션들을 학교가 구입해서 학생들은 무료로 쓰게 합니다. 아까 언급이 됐는데 학생은 무료로 쓰지만 사실은 그 돈을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턴키 방식으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나눠주는 방식인데 저는 지금 이게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고 K-에듀 플랫폼이 갖춰지더라도 그 솔루션에 들어간 앱들을 정부가 다 만든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용 똑똑 수학탐험대, 그 다음에 5, 6학년용 EBS 팽톡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꽉 채우려면 2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 큰 틀과 여기서의 그 개인별 어떤 그 학생 데이터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관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들어올 수 있는데 선택은 학교가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예산을 6천억 쓰겠다. 그걸 인건비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 6천억의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구매하는 이 에듀테크 AI 튜터링 시스템 지금 나와 있는 걸 구매하는 데 쓰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급해 주신 대로 학습 흥미, 동기 이런 것들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이 유연화되고 평가 방식도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유연화는 지금 진도대로 나가야 되는 선생님들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개인별 학습은 불가능한 거고요. 이걸 중간 기말고사에 총괄평가를 하고 순위를 내는 것 이게 풀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맞춤형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지금 뒤에 배경이 잠깐 보이는데 교육 시스템의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레버리지인 AI만 가지고는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평가는 개인별 평가입니다. 아까 운동선수랑도 맞는데 모두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까지 다 할 필요 없거든요. 현재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9등급이라는 낙제 점수를 받고 졸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읽고 쓰고 세마기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고요. 그 이상의 부분들을 동의하는 교육과정의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강제로 의무를 부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의무를 강제로 교육과정 의무를 부과시키고 평가는 낙제 점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졸업시키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 교육제도를 우리가 바꿔주는, 그래서 모두가 성공한 기록만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별 평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지연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조금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의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이 아직 안 정해졌고 이게 이제 내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해인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어서 교육과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2025년부터 미래 세대를 좌우할 교육과정이 내년에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실패시키는 교육과정, 이거를 빨리 바꿔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명구님께서 개별화된 수업에서 뒤처지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이 바로 산업사회형 교육과정의 틀에서 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개별화 교육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뒤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한 교실에서 교사가 끊임없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소해 주고 목표를 달리 설정해 줄 수 있다. 요게 인식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된다. 요 생각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다 성공적으로 이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개인별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의 진로에 맞는 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그 틀이 이제 고교 학점제가 그거에 대한 기본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수준과 내용을 더 다양화시키면 이게 개인별 교육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학년제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관님과 장관님께서 이제 질문보다는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또 제 아이디어도 발전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AI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하게 생각해보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이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한국의 절망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하는 교육 분야가 AI 교육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큰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